오늘의 경제 이슈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움직임들, 이걸 함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가부터 시작해서요, 미국 금리, 중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 또 환율 변동, 그리고 이걸 다 종합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목표는요, 이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경제 지표 또 시장 전망 속에서 핵심을 딱 뽑아내서 여러분이 아하! 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요. 길 잃지 않도록 저희가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정말 여러 변수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서요. 개별 지표 하나하나보다는 이 숲 전체를 보는 시야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죠. 네, 오늘 자료는 그런 면에서 거시경제의 큰 흐름, 그리고 각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유가부터 살펴보죠. 자료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석유 수출국 기구랑 주요 비회원 산유국들이 11월부터 진산 규모를 아주 소폭으로만 늘리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결정이 있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혹시 공급이 확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 우려를 좀 덜어주면서 유가가 반등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특히 중동 산유국들은 좀 한숨 돌렸겠어요. 그렇죠. 공급 측면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이 올 거라는 불안감은 일단 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의미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아, 또 그런가요? 왜죠? 네, 자료에서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즉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요 문제군요. 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오를 수 있고요. 또 유가의 비용 부담이 큰 항공이나 화학 같은 산업들은 원가 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수요거든요. 아, 역시 수요가 문제네요. 네,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상승세는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 이 수요 측면의 불확실성은 계속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공급 걱정은 줄었지만 이 수요라는 변수가 계속 남아있군요. 아, 확실히 한쪽만 봐서는 안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금리랑 통화 정책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금리 중요하죠. 지난 9월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 내렸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근데 정책 결정문을 보면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고용은 완만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꽤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네, 뉘앙스가 좀 그랬죠.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도 예전처럼 금리 팍팍 내릴 거야 이런 기대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내리겠구나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변수가 등장하죠. 미국 정부 셧다운 때문에 9월 고용지표 발표가 밀렸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공식적인 핵심 경제 지표가 제때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아, 데이터가 없으니 깜깜이네요. 네,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각 지역 연준에서 발표하는 자체 추정치나 다른 간접적인 데이터들을 보면서 안개 속을 더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 나중에 실제 고용이나 소비, 물가 지표가 딱 발표됐을 때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를 경우 변동성이 확 커질 수 있습니다. 아, 갑자기 확 움직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당분간은 금리 변화에 좀 덜 민감한 중단기 듀레이션 채권. 여기서 듀레이션은 투자한 돈을 평균적으로 언제 회수하는지를 나타내는 기간인데 이런 채권들이 좀 더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중단기 듀레이션 채권이요? 네, 주식 쪽에서는 막연한 금리나 기대감보다는 실제 이익을 잘 내는 기술주나 성장주 중심으로 보는 게 나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조만간 공식 지표들이 다시 발표되기 시작할 텐데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흔들림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공식 데이터가 없으니 다들 대체 자료로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거군요. 나중에 실제 숫자가 나왔을 때 시장이 깜짝 놀랄 수도 있겠네요. 정말 변동상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자, 이런 미국의 상황 속에서 다른 주요국 경제는 어떤지 좀 살펴보죠. 중국 쪽 지표는 좀 흥미롭게 엇갈리는 모습이네요. 네, 맞아요. 좀 그렇죠.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제조업 PMI, 이건 기업 구매 담당자들에게 물어서 경기 상황을 파악하는 지수인데 이게 기준선인 50 아래로 나왔다는 건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그런데 민간 기관인 차이신이 발표하는 제조업 PMI는 50을 넘어서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고 나왔다면서요. 네. 그게 참 재밌는 부분이죠. 근데 또 반면에 서비스업 쪽은 좀 둔화되는 기미가 보인다고 하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이 상반된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조업은 아주 조심스럽게나마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동안 중국 경제 회복을 이끌었던 서비스업의 활력은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제조업은 조금 괜찮아지는데 서비스업은 주춤한다.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와 그 성격이 전 세계 원자재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회복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서비스업이 주춤하면서 원자재 수요가 확 살아날 거라는 기대에는 약간의 온도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온도차요? 네. 따라서 당장은 원자재나 관련 산업재 주가가 강력하게 반등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제조업이 살아나면 한국처럼 중간재를 공급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일부 혜택을 볼 여지도 있고요. 결국 핵심은 중국 내에서도 또 중국과 연결된 다른 나라들 간에도 회복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중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확 좋아진다기보다는 어느 부분은 괜찮고 어느 부분은 아직 좀 부진한 그런 차별화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네요. 원자재 수요 예측도 더 어려워지겠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한국 경제 지표를 한번 들여다보죠. 다행히 여기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네요. 네, 한국은 좀 괜찮은 소식이 있죠.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같은 달 대비 2%대로 다시 올라왔고 무엇보다 수출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와, 제조업 PMI도 기준선인 50을 넘어서면서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지표 중에서는 단연 수출 호조가 눈에 띕니다.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역시 AI, 즉 인공지능 관련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와 관련된 고부가가치 반도체나 IT 하드웨어 제품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핵심 동력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 역시 AI가 큰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죠. 투자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런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반도체 및 관련 IT 하드웨어 기업들에 주목해야겠죠. 하지만 내수 쪽은 좀 다릅니다. 내수는 다른가요? 네. 여전히 물가 상승 부담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지갑 열기를 주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수 관련 기업 중에서는 안정적인 실적을 내거나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잘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기업 위주로 선별해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아, 내수 쪽은 좀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네, 결국 거시적인 흐름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AI 관련 수요가 한국 수출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군요. 하지만 내수 쪽은 아직 물가 부담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렇게 각국의 경제 상황을 짚어봤으니 이제 돈의 흐름,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환율도 중요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길게 보면 미국 연준이 결국 금리를 더 내릴 때니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다.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당장은 또 미국 지표 발표도 늦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황이라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거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고요. 80원에서 1,430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소위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1,380원에서 1,430원 사이요? 네, 그 정도 레인지죠.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달러 같은 해외 자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앞으로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금처럼 환율이 비교적 높을 때 일부를 원화로 바꾸는 환헤지, 즉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 화냈지요? 네, 반대로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원화가 너무 가파르게 강세로 가면, 즉 환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나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문제죠. 따라서 환율 방향을 한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시점을 나눠서 대응하거나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환율은 정말 예측이 어려우니 한 방향에 걸기보다는 위험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겠군요. 자, 지금까지 유가, 금리, 중국과 한국 경제, 그리고 환율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서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아이디어를 얻어볼 차례인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앞서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섹터별 핵심 전략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장 주목받는 반도체 및 AI 관련 분야입니다. 수출 데이터나 실제 수요 증가, 전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 이런 걸 볼 때 강력한 성장 동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죠. 하지만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봐야 할까요? 각 기업들이 발표한 생산시설, 증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또 제품 생산 수율은 안정적인지, 그리고 특정 대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고객을 다변화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아, 그런 점들 체크가 필요하군요. 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눌림목 매수나 투자 시점을 분산하는 분할 진입 방식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 시즌 전후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도 좀 관리해야 하고요. 반도체는 확실히 모멘텀이 강하지만 체크해야 할 점들도 많군요. 그럼 다른 분야들은 어떤가요? 에너지 쪽은요? 다음은 에너지, 정유, 가스 분야인데요. 유가가 일단 급등세는 멈추고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아,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 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유가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이나 원유 재고 같은 지표들을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에너지 쪽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군요. 내수 쪽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수 소비 및 리오프닝 관련 분야는 여전히 물가 부담을 가장 큰 변수로 고려해야 합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히 안정적이거나 원가 부담을 가격에 잘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기업 중심으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옥석 가르기가 중요하겠네요. 네, 특히 금리 인상에 취약한 업종, 예를 들어 부채가 많은 기업 등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채권이나 현금 같은 안전자산 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로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듀레이션, 즉 투자 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을 조절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기 정도의 듀레이션 채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중기 듀레이션이요? 네.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이 미국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재개될 때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세워두고 포트폴리오 내 일정 비율의 현금 등 안전자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안전자산 확보가 중요하군요. 마지막으로 대안자산 측면에서는 향후 달러 약세가 현실화된다면 금이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자재는 중국의 실제 경기 회복 강도를 좀 더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자산 배분 차원에서 분산 투자 관점으로 일부 편입을 고려하는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네, 섹터별로 상황과 전략이 다르니 정말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겠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시장을 판단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7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까요? 뭐랄까, 일종의 자가진단 키트처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데요? 첫째, 미국 연준의 실제 금리 인하 속도와 시장의 기대치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지는 않는지. 둘째, 지연되었던 미국의 고용, 소비, 물가 등 주요 지표가 발표될 때 시장 반응은 어떤지, 예상과 얼마나 다른지. 셋째, 중국 제조업 회복세가 지속되는지, 그리고 부진했던 서비스업 경기도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는지. 네, 중요하죠. 넷째, 한국의 수출과 제조업 지표 호조세가 이어지는지, 특히 AI 관련 투자는 계속 활발한지. 다섯째, 원달러 환율이 예상 범위, 예를 들어 1380원에서 1430원 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지, 환율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지. 여섯째, 내가 투자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섹터의 성장 동력은 여전한지, 혹시 새로운 위험 요인은 없는지. 네, 리스크 점검도 필수고요. 마지막 7째, 내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이 적절한지 조정할 여력은 있는지. 어떠신가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이 7가지 질문을 주기적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이렇게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알찬 점검 목록이네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약해보면 유가는 일단 급한 불은 껐고 미국 연준은 속도는 느릴지언정 금리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제조업 회복 신호가, 한국에서는 뚜렷한 수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수요 둔화 걱정이나 미국 데이터 공백 같은 불확실성 요인들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죠. 그래서 오늘 논의의 핵심은 결국 시장의 기대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실제 발표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합니다. 딱 맞는 요약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스스로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시장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같은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꽤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발표될 실제 경제 지표들이 이 기대와 다르게 나온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의 투자 전략에 반영해야 할까요? 기대와 현실의 차이. 네, 더 나아가 앞서 이야기했던 중국의 제조업 회복과 서비스업 둔화라는 이 엇박자가 구체적으로 한국의 어떤 산업, 예를 들어 중국의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는 화학이나 부품 산업의 공급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것도 앞으로 시장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 아주 흥미로운 사고 연습이 될 것입니다. 네, 시장의 기대와 현실의 간극, 그리고 국가 간, 산업 간의 미묘한 영향까지 정말 고민해 볼 지점이 많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경제 흐름을 읽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